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소득세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금융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사업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331페이지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금융 소득이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신 이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소득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들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발생한 것들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이야기할 이 사업소득은요. 사실은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사실상 한번 훑고 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법이 형태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할 때는 법인세로 이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어 있고, 개인 사업의 형태로 할 때는 여기 있는 소득세법을 적용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331페이지고 사업소득의 범위부터 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 이때 사업은요, 자기의 계상과 위험 아래 영리 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서 네 번째 줄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서 다음의 사업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밑에 쭉 나열이 막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소득세법에 열거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종류의 사업 형태 있죠. 모든 종류의 업종들이 다 일단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냐면 332페이지에 가운데 쪽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위에 있는 걔네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애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그 선택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런 애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 종류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비과세 사업소득 있죠?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자, 작물 재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물 재배업이라는 건 이제 농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기본적으로 작물 재배업은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작물 재배업 중에서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대가를 받지 않는 연구 개발업. 동그라미 3번에 자, 교육 서비스업 중에서 유치원, 학교, 노인학교 이런 교육 사업들은 학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에 사회복지 사업 및 장기요양 사업 이런 것도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협회 단체 중에서 법정협회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비과세 사업소득 기준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번 보시면 논밭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요게 뭐냐면 논과 밭을 이제 소작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논밭을 누군가에게 임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논밭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로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과세. 동그라미 2번에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 내가 집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전세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로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괄호 안에 보세요. 그 집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국외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괄호 안에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농가 부업 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농가 부업 소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 보면은 농사도 짓지만 뭐 닭도 키우고 그래서 달걀도 낳고 또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닷가 주변에 있는 요런 이제 어촌 요런 데는 민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다 해도 뭐 소득이 얼마나 잡힐 것이며 소득을 또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하, 아래 니은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요런 이제 뭐 조그만한 축산을 한다거나, 그쵸? 아니면 민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농가 부업 소득으로 연 3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제외하겠다. 사실은 그런 소득을 해서 3천만 원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00만 원 이하의 것. 동그라미 5번에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 600만 원 이하의 것.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작물 재배업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진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에 대한 수입이 연간 10억 원 이하인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규모의 농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7번에 이건 이제 어부들 얘기하는 겁니다. 연근의 어업이라 그랬으니까 어촌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의 소득들에 대해서는 싹 다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제 별거 아닌데 문제 내기가 좋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좀 숫자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요 숫자가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이제 농가 부업 소득으로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거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숫자 나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자. 자, 1주택자 기준시가 9억 원, 농가 부업 소득 3천만 원, 전통주 제조 1,200만 원, 그리고 조림기간 임목 600만 원, 작물 재배업 10억 원, 연근의 업 농부 그 어부들은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숫자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보시고요. 자, 사업소득의 범위는 대부분의 것들이 속하고 아까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몇 가지 봤고요. 비과세 사업소득 숫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여러분 회계도 공부를 했고 좀 어려웠지만 법인세 공부도 했고 그렇죠? 이제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넘어오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만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회계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다. 다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구조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냈었죠. 자, 요 구조를 우리가 법인세법에 와서는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세법에 와서는 다른 용어로서 입금 또 손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법인세 그 세율을 곱하고 해서 법인 세율을 계산을 했었죠. 근데 이때 우리는 회계에서 바라보는 것과 법인세법에서 회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이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세무조정들을 법인세법 공부하는 내내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 수익과 비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개인으로 사업을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사업을 할 때도 사업소득이라 그러는데 소득세법상에 자, 용어를 다르게 쓴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소득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회계상 수익의 개념을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란 용어를 쓰고 사업소득에서는 총 수입 금액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고요.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송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필요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류의 각종 소득들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금액 계산해가지고 소득세 계산한다. 그런 구조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요 사업소득금액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법인세법에서 회계를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입장들을 세무조정한 것처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도 회계상 발생한 이 이익이 소득세법상 좀 여의치가 않은데 좀 여러 가지가 소득세법에 안경을 끼고 봐서는 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세무조정을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내 사업의 수익과 내 사업의 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건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하건 자기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 다시 얘기해서 회계 처리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이건 개인이건 손익계산서는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당기순이익은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나온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으로 안경을 끼고 봤을 때 세무조정해서 법인세 구하는 것처럼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의 안경으로 봤을 때 해당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어려웠던 그 법인세의 세무조정을 똑같이 다시 소득세에서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 자, 왜냐면 법인세법에서 공부를 했던 이 세무조정과 소득세법상의 세무조정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다만 한 대여섯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이미 다 법인으로 공부한 거 기본으로 깔고 법인세법에서 공부한 거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다른 점, 법인세법하고 다른 대여섯 가지만 좀 추려서 공부를 하면 끝입니다. 괜찮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쵸? 자, 보세요.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 이름 어떻게 붙였었어요?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자, 그럼 소득세법에서는 세무조정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그치, 총수입금액 산입,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세무조정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333페이지에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해가지고 지금 가산하는 세무조정으로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지금 입금산입, 송금불산입하고 동일한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 총수입금액 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하고 같은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 보시고 아래쪽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사업자는 결산을 하여서 당기순이익을 확정함으로 왜냐면 사업을 하니까 결산을 한다는 얘기지. 재무제표를 똑같이 만들어내요. 개인사업자도. 법인세 세무조정과 마찬가지로 결산상 당기순이익의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함으로써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게 뭐냐?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의 차이. 요거 할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333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내용부터 볼 거예요.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차이점입니다. 일단 우리가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냐, 또 개인 사업으로 운영을 하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요런 이제 다른 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또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법인세를 적용받고 소득세를 적용받고 뭐 이런 걸 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걸 차이라고 하지는 않고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면 대표자 급여예요. 자, 대표이사의 급여 처리예요. 우리가 법인에서 대표이사한테 급여를 준다라는 의미는 법인이 하나의 인격체이고 대표이사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이 그 대표이사를 고용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우리 회사에 고용된 대표이사, 각종 임원, 직원들은 법인이라는 별도로 부여된 법적 인격체가 사람을 고용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급여를 주는 게 법인세법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얘는 손금이에요. 대표자 급여는 손금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선생님 손금 불산이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였냐면 대표자나 임원들한테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나 상여나 퇴직금 같은 거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급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건 당연히 손금 불산입인데 원래 줘야 되는 급여를 준 거는 손금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운영하는 이 개인 사업에서 발생한 그 모든 소득은 그냥 내 소득인 거예요. 별도로 내가 사업체를 통해서 월급을 받아가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이해가 오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개인으로 운영하는 치킨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숍도 괜찮아요. 개인으로 운영하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개인 사업의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모든 수입이 어차피 나한테 귀속이 돼서 별도로 이 사업과 나를 분리해서 그 사업이 나한테 월급을 준다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그냥 다 내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인 사업에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는데 대표자 급여를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내가 잘 몰랐거든. 대표자한테 월급 가져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월급으로 맨날 200만 원 빼갔단 말이에요. 그걸 비용을 처리했어. 그랬을 때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얘는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표자 급여가 비용으로 반영돼 있으면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필요경비, 불산입 이런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그럼 마찬가지 대표자 퇴직금도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퇴직금이라던가 퇴직급여, 퇴직연금 이런 거,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이해되시죠? 퇴직급여라던가 퇴직급여 충당금 뭐 이런 것들은 쌍그리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자금의 인출 문제예요. 자, 자금 인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법인체에서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가 자금을 그냥 마음대로 꺼내가면 어떻게 돼요? 횡령이야, 횡령. 자금 인출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꺼내간다 그러면 업무랑 무관한 뭐가 돼요? 가지급금이 돼. 들어봤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선생님 법인세 잊어먹은 지 오랜데 갑자기 이렇게 가혹하게 잠깐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세법상 다양한 제재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거 뭐 있었어요? 너 이거 왜 가져갔냐? 인정이자 계산해서 입금 산입해라. 기억나시죠?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로 넣어라.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해서. 됐죠? 그런데 개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다 누구 거? 내 거. 내가 하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다 내 거 그냥. 그럼 거기서 내가 돈을 꺼내 가건 돈을 넣건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자금 인출이 그냥 자유로워요. 자금 인출에 자유로움. 제재가 없어요. 자,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교재 333페이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대표자 인건비 나와 있죠. 자,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를 제공하는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급여상여금 송금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은요. 사업 경영 주체로서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급여를 줄 이유가 없어. 가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내 월급조로 200만 원씩 매월 갖고 갔대요. 그럼 자기는 사실상 200만 원밖에 갖고 온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라 이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아무리 본인이 사업과 나의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나는 200만 원밖에 안 갖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개인 사업 자체가 그냥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뭐 급여 구분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다 자금 인출이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공과금 성격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 요건 요런 거 있죠. 우리가 4대 보험 납부할 때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죠. 4대 보험을 직원을 위해서 가입을 해주면 직원 부담분이 절반이 있고 사업주 부담분이 절반이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면 사업주 부담분도 내가 내고 직원 부담분, 다시 해서 내 부담분도 내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정도로 이해해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출자자의 자금 인출 있죠. 법인은요, 임의로 인출하면 큰일 나요. 횡령입니다. 근데 개인은 어떻대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회사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어떻게 이런 게 개인 사업에서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돈이거든 그게.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낸 재고자산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갖다 쓴 거야. 자가소비라는 게 내가 갖다 쓴 겁니다. 법인에 있는 재고자산을 내가 갖다 쓰면 대표자가 자기 맘대로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부당행위예요, 부당행위.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야 돼요. 무상으로 이익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 것들 무상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법인에서 입금 처리해야 됩니다. 개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고 내가 갖다 썼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수익 금액에 입금은 해줘야 돼요. 총 수입 금액으로 산입은 해야 됩니다. 나한테 매출이 발생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자, 그렇게 보고 네 번째는 이자 소득하고 이자 수익하고 배당 수익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회사에 이자나 배당이 발생했다. 그러면 법인은
영업 외 수익의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거는 법인 입장에서 뭐예요? 입금입니다. 당연히 얘는 법인의 입금이에요. 이상할 일 하나도 없어요. 개인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회계상 재무제표에다가 다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을 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얘는 사업소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인 입장에서 이자 수익하고 배당 수익은요, 금융소득이에요. 나의 다른 소득이라고. 나의 다른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는 제외해야 돼. 사업소득에서는 제외해야 돼. 하지만 얘네는 금융소득으로 별도로 과세를 해야죠. 금융소득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죠. 2천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랫단계 분리과세 이렇게 했던 거. 그런 식으로 넘겨줘야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나한테 발생한 이익을, 이자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으로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총수익금액에서 불산입으로 해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금융수익으로 봐갖고 금융소득으로 과세해야 되거든. 이해되시죠? 개인은 소득의 종류별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5번 처분손익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어떤 자산을 처분했어. 주식을 처분하건 재고를 처분하건 유형자산을 처분하건 무형자산을 처분하건 부동산을 처분하건 법인은 처분 손익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실현된 거예요.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처분 손익은 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입금, 손금 모두 발생했을 때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개인은요. 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유가증권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을 처분했다. 여러분, 유가증권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득세법상의 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가증권 주식을 처분했다. 이런 거는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득도 아니에요. 그 어떤 소득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다시 얘기해서 토지나 건물을 처분했어요. 자, 우리 회사에서 쓰던 내가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던 공장이 있어. 또 상가가 있어. 땅이 있어. 요런 애들을 내가 처분을 해요. 그럼 내가 사업용으로 썼으니까 당연히 사업소득의 처분손익으로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개인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에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소득이 발생했을지라도 소득세법상 어떠한 소득으로 과세할 건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법인에서 공장을 처분했어. 그러면은 공장 처분한 처분이익을 넣어서 법인세를 과세하면 끝. 그런데 개인이 똑같이 공장을 처분했어요. 이거는 공장 부동산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으로 어떻게 분류과세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쓰던 고정자산, 다시 얘기해서 유형자산, 고정자산, 유형자산, 우리 회사에 있는 기계나 비품이나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요런 것들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할까? 요런 것들을 처분했을 때는요, 얘는 기본적으로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식부기인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교재 볼 겁니다. 자, 요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교재 334페이지 보세요. 자, 재고자산 자가소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과세소득 범위의 첫 번째 박스 보세요.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이해되시죠? 법인세법은 각사소득 포함하고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으로 별도로 다른 소득으로 과세할 거니까. 아래쪽에 보세요. 자,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했어요. 법인세법은 입금, 송금 산입하는 거 맞습니다. 왜? 실현됐으니까. 그런데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다 불산입이에요. 일단 불산입, 그리고 부동산 처분은 당연히 양도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별표 보세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왜냐하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니까요.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업을 법인으로 하건 개인으로 하건 회계 장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사업자는 본인의 매출과 본인의 이제 매입을 다 계산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장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 중에는 이렇게 복식장부, 다시 얘기해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아는 대로 차변, 대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재무상태표도 뽑고 손익계산서도 뽑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자들. 그런 분들은 복식부기로 복식장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보면은 업종별로 매출의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1억 5천 기준으로 1억 5천 매출을 넘어서면 너희는 복식부기 의무자야. 다시 얘기해서 장부를 복식기장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의무자가 되는 거고 1억 5천 미만의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너네는 그냥 이제 우리 가계부 쓰듯이 출금, 입금, 출금 이런 식으로 그냥 가계부 쓰듯이 간편하게 장부를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 다시 얘기해서 차대변으로 정확하게 기장을 해야 되는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전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세 방법의 차이점 등. 자, 법인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순자산이 증가하면 다 과세하죠.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각각의 과세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공부했던 거고 335페이지 같은 딱 요런 예제가 문제에 그냥 나오기가 딱 좋아요. 사업소득에서는. 자, 사업소득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뭐 사업소득으로 열거된 것, 비과세 사업소득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고 사실은 요게 핵심 문제예요. 이런 식의 것들이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거주자 김자경 씨인데요. 이 사람은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래. 그럼 자, 방금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어떠한 처분 손실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처분 손실, 처분 손익에 대해서 장부상에 계상했으면 세무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랑 하는 거 뭐냐면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거 지금 손익계산서 내용이에요. 손익계산서. 요 내용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돌리기 위해서 세무조정하라 이 얘기야. 법인세법하고 똑같아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일단 결정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대요. 첫 번째, 본인에 대한 급여 나와 있네. 자, 대표자의 급여를 소득세법에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얘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필요경비, 불산입. 그리고 소득처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소득세법에서는. 그냥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 4,500을 당기순이익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해줘야 돼요.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니까. 자, 실제 일하고 있는 배우자의 급여는 줘야지.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이 발생했네? 얘를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했답니다. 반영하면 돼요, 안 돼요? 반영을 했으면 빼줘야지. 왜 빼줘야 돼요? 얘네는 이자는 이자대로, 배당은 배당대로 금융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수입 금액, 왜냐면 얘네는 수입으로 발생했었을 거니까 총 수입 금액을 불산입하는 거예요. 얘네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500만 원에서 빼줘야지. 2천만 원만큼은 금융소득에서 제거해줘야죠. 금융소득이니까 제거해야지. 사업소득에선 제거해야지. 됐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있습니다. 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얘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야. 그러면 얘는 그냥 냅둬야 돼. 왜? 처분 손실 인식해야 되니까. 그냥 냅둬야 돼.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야. 그럼 처분 손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처분 손실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해야 돼? 불산입해야 돼요. 왜 얘는 불산입해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서. 그럼 필요 경비 불산입이니까 더하기 30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가산하는 세무조정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증 벌금 400만 원 냈는데 선생님 지금 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그러면 법인세 생각하세요. 법인세에서 벌금 나오면 다 어떻게 했어요? 손금 불산입했잖아요. 마찬가지. 얘도 잘못한 거 너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거는 싹 다 법인세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00만 원 어떻게 한다? 더한다. 됐죠? 요렇게 하면은 사업소득 금액이 자 3,500 더하기 4,500이 2,000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6,700 나와요. 자, 6,700이 나왔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2월 결손금. 마찬가지 법인처럼 사업소득도 15년간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2,500을 이렇게 뺍니다. 6,700에서 2,500을 빼면 4,200만 원이 우리 김자경 씨의 사업소득 금액으로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합산한 사업소득하고 여기서 이자 배당 발생했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이 안 되네. 얘는 그냥 분리가세 빼버리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더해갖고 종합소득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사업소득은. 별거 없다니까. 이게 답니다. 자, 336페이지 넘어와 보세요. 자, 여기 넘어와 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이 잠깐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렵잖아.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소득세법상 뭐가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의 종류거든요. 그럼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은 월세 매출 발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했던 것처럼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별도로 관리비를 받았다 그러면 관리비까지도 나의 매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잠깐 다른 차이점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조금 지우고 여기다가 조금 해볼게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첫 번째 월세 소득이 있고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월세는 어렵지 않죠. 만약에 먼저 받았다, 나중에 받았다 그런 것도 이제 안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주임대료가 우리가 이제 문제인데 요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할 때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했는지 여러분 혹시 너무 옛날이지만 살짝 떠올려 볼까요?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했냐면 내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일단 부가세법상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곱하기 이자율 했죠. 정해진 이자율. 그쵸? 그런 다음에 365분의 일수로 계산했어요. 기억나세요? 365분의 일수. 근데 여기서 이제 365분의 일수는 임대보증금 곱하기 날짜라고 해가지고 얘를 적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적수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적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세법으로 넘어오면 얘가 약간 변형이 돼요. 약간.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를 차감해요. 왜냐면 일단 건설비만큼은 나의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보증금을 받은 이유는 건설비에도 충당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건물을 건설을 내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취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취득 가액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비 등 어쨌든 취득 가액을 차감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자율을 곱하고 365분의 일수를 곱하고 하나 더 추가되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이자 수익을 차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금을 해놓으면 거기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차감을 해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비를 차감을 해주고 이자 수익 같이 차감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 교재 336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박스예요.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임대보증금 그래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요. 그걸 이제 적수로 만들고 예금 이자율 곱하고 365분의 1 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을 차감하는 개념으로 간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공요금과 관리비 보시면은 단순히 내가 이제 받아다가 그대로 대납하는 개념은 나한테 총수익 금액으로 넣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인해서 관리비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총수익 금액으로 다 넣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가볼까요? 연습 문제 여러분 푸실 수가 있으시겠죠? 사업소득. 자, 연습 문제 한번 가봅니다. 1번.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 법인의 주주는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어요. 개인 사업자 역시 출자금을 임의대로 인출할 수 없다. 마치 맞는 문장 같지만 옳지 않죠. 왜? 개인은 맘대로 인출해도 돼요. 자,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관해서 법인세법은 부계부가 적용되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지만 개인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주면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자, 3번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송금인데 개인 사업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자, 수입이자 수입배당금은 각사소득인데 사업소득 금액에서는 총수익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으로 소득 구분해서 과세를 할 거니까. 정답 뭐예요? 1번입니다. 요런 정도 여러분 맞추실 수 있겠죠? 2번.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요. 김자경 씨의 세법상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을 계산하시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시오. 일단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있고 임대기간 6개월이네요. 자,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이자 수익을 20만 원 수령했습니다. 취득 내역 볼게요. 토지 제외한 거. 2011년에 샀고 4천만 원 취득가액이에요. 정기예금 이자율 1.8입니다. 자, 일단 임대료에 대한 거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럼 요거에 대한 거는 첫 번째 1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거 뭐 이렇게까지 쓸 일이 있나? 60만 원이죠. 자, 임대 보증금에 대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돼요. 간주임대료 개념은 부가세법상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개념은 동일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소득세법에서도 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계산해서 사업소득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계산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임대 보증금을 내가 일단 1억 원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일단 건설비 상당액은 차감을 해줘야 돼요. 아까 봤죠? 소득세법에서는 건설비 차감액은 차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건설비 상당액 차감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자율을 곱하죠. 1.8%.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365분에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일수를 올려줘야죠. 자, 요게 181일이거든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더하면 요거 임대보증금 얘 곱한 거 적수, 건설비 얘 곱한 거 적수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그냥 묶어가지고 적수 날짜를 요 위에 올린 거예요. 같은 산식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지금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제가 올렸을 따름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인가 해보자. 자, 일단 6천만 원이죠. 곱하기 1.8 곱하기 181일 나누기 365 이렇게 하면 자, 죄송합니다. 요런 다음에 하나 더 빼줘야지. 죄송해요. 요런 다음에 뭐도 빼줘야 돼? 이자 수익 빼줘야지. 여기 줄을 꺼놓고 제가 요걸 안 빼줘요. 이자 수익 왜 빼줘요? 발생한 금융수익은 차감해야 되니까 임대보증금에서. 자, 다시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적수 차감하고 건설비 차감하고 이자율을 곱하고 365분에 지나간 날짜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발생한 금융수익은 차감해줘야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요. 아까 얼마가 나왔더라? 자, 6천만 원에 곱하기 18 곱하기 181 나누기 365 이렇게 하면 53만 5천 원 나오는데 20만 원을 빼면은 33556일이 나와요. 그럼 됐죠. 60만 원 하고 33556일 하고 두 개 더하면 여기 있나요? 93556일 이렇게 가는 거지. 부동산 임대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라는 연습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3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이런 거 체크해야지. 뭐라고 돼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래. 자,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소득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인식해줘야 된다 그랬죠. 얘는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대해서. 김삼일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자, 뭐를 구하래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이라고 돼 있었어요. 앞에 문제는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이라고 돼 있었어요. 필요경비 차감 전 총수익 금액. 지금 문제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조정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사업소득 금액 얼마인가? 자,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3억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네요. 여기에서 소득세법상 잘못된 거는 걸러내란 얘기지. 해볼게요. 본인에 대한 급여, 이건 아주 단골이죠. 개인 사업자가 본인에 대한 급여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요? 필요 경비, 불산입, 그쵸? 가산해야지. 가산하는 세무조정 하나 나왔고,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공과금 개념이니까 얘는 괜찮아요. 그리고 인사팀장으로 하는 자녀, 얘가 실제 일하고 있으니까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자 수익을 계상을 했네. 이자 수익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총수입 금액 불산입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는 차감하는 세무조정 하나 발생해야죠. 자, 유가증권 처분이익 나왔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처분 손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유형자산에 대해서 유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기계장치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처분 손익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인정한다는 얘기지 유가증권까지 인정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팔아가지고 손실났어, 손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 사업소득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수입, 불산입해야지. 내가 유가증권 처분이익 발생했지만 요거 총수입 불산입해야 된다. 그래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필요경비 불산입 들어가야죠. 얼마? 200만 원. 그러니까 경비 불산입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갖고 일단 사업소득 먼저 계산하면 5천에 빼기 15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337 나오거든요. 여기에 2월 결성금이 얼마? 전부 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했고 15년 내죠. 10년 내죠. 저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7천 빼면 267 나옵니다. 답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 267. 괜찮죠? 요런 문제가 단골이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예요. 복식부기냐 아니냐. 요거 복식부기냐 아니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복식부기 여건, 복식부기가 아니었건 답은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나 유가증권 처분 손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왔다 그러면 복식부기일 때 하고 복식부기 아닐 때 하고 답이 갈라지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논밭, 작물생산, 발생하는 소득. 이거 논밭 임대소득이라고 아까 그랬죠? 요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국 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여러분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9억 원하고 또 뭐였어요? 국 외. 얘네 두 개는 들어간다 그랬잖아. 얘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야 돼. 왜? 국외에 있으니까. 작물 재배업 10억. 연근해 어업 5천만 원 이렇게 기억 같이 하라 그랬죠? 2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숫자 나와 있는 거 아까 한 번만 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농가 부업소득 3천만 원, 전통주 1,200만 원, 그리고 임목, 나무 600만 원, 작물 재배업 10억 원, 연근해업 5천만 원 같이 기억하시면 숫자 바꿔갖고 나오는 치사한 문제 이런 건 우리 틀리지 맙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소득에 대한 공부는 마칠 건데 법인세 공부가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개인 사업소득은 좀 그래도 수월하게 가야죠. 아시겠죠? 복식부기 의무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잘 구분을 하시고 특별히 법인세하고 소득세법상의 차이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말문제 나오시더라도 잘 맞추실 수 있도록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